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신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를 죄를 범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유예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소위 쌍집행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 동안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단서 조항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미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되던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다시 그 기간 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집행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쌍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범한 시기가 앞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 날짜 이전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판을 받는 시기가 그 이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 1월경에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른 시기가 2020년 2월이다. 그러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시기가 2019년 12월이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시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인 2020년 2월경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쌍집행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한번 받은 사람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서는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재범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전과가 있느냐, 죄를 얼마나 범하였느냐,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의 사정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백을 하였느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느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볼 것입니다.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한번 봐줄게, 대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피고인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더라도 재범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냐 낮냐는 판사를 설득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과나 가족관계, 이런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이후에 자백을 한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 여부,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은 판사에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쌍집행을 받기 위한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